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의사긴 하지만 사실 거의 생물학적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에 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하나의 개별적인 논문들을 보고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가를 알면 사실 그런 많은 것들이 부수적이라는 걸 저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너무나 오묘하게 잘 짜여져 있고 아까 그런 동물 모델이 되는 그런 동물이나 오르가니즘에서 보여지는 그런 형태들이 실제 우리 몸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의 시작.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과 언제부터 관계를 시작할까? 그 전까지 생물학에서 자궁 속은 균이 존재하지 않는 무균 상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큰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게 다 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궁 안에 있는 태아, 건강한 태아에서도 세균들이 또는 세균들의 흔적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탯줄 안에 있는 혈액을 뽑아봤더니 거기서 세균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양수에서도 그 다음에 양막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싼 태변 거기에서도 세균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는 어떤 형태로든 세균과 접촉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건강한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혈액 안에도 실제로 세균들이 떠다닌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균들이 잠자는 상태로 존재한다. 세균들 같은 경우는 포자를 형성하거나 아주 동면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런 보고들도 많이 있게 되고 최근에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 봤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 세균들의 부산물들, 파티클 아니면 살아있는 세균들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 감염성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지식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궁 내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묵은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세균과의 접촉은 아이가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에도 일부 일어나게 되지만 사실은 그때는 아주 본격적인 접촉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접촉이 시작되는 건 분만이 딱 시작되는 그 시점이죠. 분만이 딱 시작이 되면서 양수가 딱 터지게 되면 여자의 질을 통해서 나오는데 질 속에 세균들이 가득하죠. 여자의 질 속에 가장 많이 있는 세균이 이제 락토바실로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질의 pH를 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뜨려야지만 나쁜 세균들이 정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락토바실로스나 이런 여러 가지 세균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분만할 때 아이의 입이 항문 쪽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하면서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만의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 여자들이 대변을 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엄마의 대변과 아이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형태로 외부적인 접촉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본격적인 접촉은 사실 아이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 이제 와이프 애 낳을 때 같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낳자마자 바로 모유를 먹이죠. 젖을 빨게 시키죠. 거기에 있는 초유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초유 속에서 이런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장에서 살던 세균들이 아이한테 간다는 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의 장내 세균이 아이한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넘어간 초기의 세균이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아이의 전반적인 장의 상태 아니면 대사 기능, 면역 기능, 그 다음에 후반부의 아이의 건강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변했죠. 이런 출산의 과정이. 예전엔 집에서 출산했지만 가정에서 출산했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출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환경의 세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식뿐만 아닌데 제왕절개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게 모자 동실 해야 되죠. 모자 동실 안 하고 어디다 둡니까?
신생아실에 갖다 놓죠. 예, 신생아실에 여러분들 병원은 제가 사실 이거 알았으면 저도 와이프가 이게 제왕절개하고 병원 출산하고 신생아실에 잠깐 뒀는데 제가 이걸 알았으면 이거 안 했을 겁니다. 모유 수유도 안 하고 분유 수유하게 되죠. 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애 초반에 제가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비싼 그 산후조리원 가시는 거 좋은데 이거 모자동실하고 모유 수유 이런 거는 꼭 지키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애 초반에 만나는 균들이 너무 많이 변해 있다. 모유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모유 속에 많은 세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세균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현재까지 연구해보면 여러 연구에서 모유 속에 상당히 많은 세균들이 들어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 한 700종 정도의 세균들이 모유에 들어있고 하루에 모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균들이 약 80만 마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세균들이 건강한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세균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비피도박테리움, 이거 여러분들 비피더스 하는 게 이거거든요.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 페디오코코스, 바이셀라, 요새 뭐 프레보텔라, 아커만시아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연구에서 막 나오는 뭐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유익균 아니면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엄마의 모유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유산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산균은 당을 먹어서 그 당으로 유산, 락테이트를 만드는 균을 이제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유 속에 있는 균들을 보면 유산을 만드는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데 모유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이 사실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유산균으로 같이 부르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산균에 뭐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류코노스톡, 페디오코코스 이런 균들을 그냥 살짝 기억을 해두시면 제 다음번에 강의에 또 이런 균들 이름이 막 나오긴 할 겁니다. 이런 유산을 만드는 균이 있고 그 만든 유산을 이용하는 균이 또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훨씬 더 많죠. 얘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유산균을 이제 유익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들이 없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이용하는 균들이 없으면 장내에서 유산이 너무 많아지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또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장내 생태계는 항상 균형입니다. 어떤 하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마의 모유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보통 제품으로 쓰는 많은 그런 균들이 이미 모유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모유는 자연이 만든 프로바이오틱 푸드의 원형이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아이한테 건너가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모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이가 나오기도 전부터 엄마의 모유 속에 세균들의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임신 3기가 되면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기 3개월 전부터 엄마의 모유 속에 세균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농도가 쭉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딱 태어나는 순간 바로 초유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들어있죠. 이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들이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세균들이 어디서 왔을까? 최근에 이제 엄마의 장에서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장에서 이렇게 가슴으로 어떻게 갈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엔테로 만마리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테로가 장이라는 뜻이고요. 만마리가 여자의 유방이죠. 장에서 유방으로 세균들이 이주하는 길이 있다. 어떻게 이주를 하냐?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통해서 유방까지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증거들이 지금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100%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 장은 이렇게 보면 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피인데 거기에 수지장세포라고 면역세포의 일종인데 이렇게
가지를 하나 쭉 빼가지고 밖에 이렇게 사실 항상 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런 식으로 장 안에서 밖에 어떤 세균들이 있는지 항상 탐지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얘들이 임신 후반이 되면 얘들이 세균을 자기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면역세포가, 우리는 면역세포는 세균을 죽여야 되는 세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 때는 면역세포가 오히려 세균을 품고 엄마의 유방으로 면역세포들이 집단 이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방에서 면역세포가 모유 속으로 세균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엔테로 만마리 폐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면역세포가 세균을 이렇게 모유 속으로 쏴주는 장면의 사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모유 속에는 우리가 물론 피부 속에 있는 균들도 들어있을 거고 아이의 입 속에서 전달된 세균도 있겠지만 모유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은 실제로 엄마의 장을 통해서 이동한 세균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동일한 세균들이 엄마의 장에 있는 세균과 모유에 있는 세균, 그 다음에 아이의 장에 있는 세균이 동일한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엄마의 대변에 있는 세균과 모유 속에 있는 세균, 그 다음에 아이의 대변에 있는 세균이 동일한 세균인 거예요. 그럼 동일한 세균이면 이건 기원이 동일한 거죠. 엄마의 장에서 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 전파가 우리 몸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신 후반이 되면서 유방이 점점 발달을 하는데 유방 안으로 면역세포들이 모이는 거는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신 후반이 되면 아이가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장이 눌리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장이 여러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이제 장 건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장 누수 증후군인데 장 누수 증후군이 임신 때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세균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라는. 장 누수 증후군이 엄마의 장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쪽을 통해서 많은 세균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 때는 특히나 면역 반응 자체가 다 떨어져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임신 때는 좋아집니다. 근데 아기 낳고 나면 또 확 심해져요. 왜 면역 반응이 줄어들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액이나 림프 순환을 타고 세균들도 막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큰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리고 세균들도 이동하고 최근에는 아이의 세포들도 실제로 엄마한테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엄마의 모유 속에는 또 특이한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HMO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밀크 올리고사카라이드인데 그냥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MO라고 하는 것들이 모유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유당이라고 하는 락토즈는 포유류에만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그러니까 포유류는 왜 포유류냐, 우유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락토즈라고 하는 걸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 포유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유 속에 있는 당의 대부분이 락토즈인데 그 락토즈 외에 또 다른 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아이가 먹을 수 없는 당이거든요. 이제 그런 당을 총칭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HM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건데 예전에는 이제 비피더스 팩터 아니면 지노락토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HMO라고 해서 그냥 모유 올리고당으로 딱 통일이 됐고요. 그 구조 자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락토즈나 이렇게 락토바이오스라고 하는 당에 다른 당을 붙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슬을 만드는 형태가 우리가 이 사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이는 먹을 수 없는 당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이거를 소의 그 분유하고 모유를 비교를 해보면 모유 속에는 이 올리고당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분유 속에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분유에 들어있는 양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많은 올리고당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올리고당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저 당을 만들려면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 효소는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만드는 올리고당이 달라지고, 그 올리고당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균들의 먹이거든요. 세균들이 먹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다르면 당이 달라지고, 당이 달라지면 엄마의 뱃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달라지고, 아이한테 전달되는 세균이 달라지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징어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유사하게 유전자가 실제로 특수한 세균들을 선택하는 그런 형태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HMO는 실제로 자연적으로 진화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이 먹는 먹이를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모유 속에 들어있는 이 올리고당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프리바이오틱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균을 아이한테 전달할지 선택하고 아이의 장내 세균들을 조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로 HMO가 하는 역할들이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분유와 급격하게 1000배, 100배에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유를 잘 만들어도 모유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분유나 이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유에 가까운 이런 HMO들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휴먼 밀크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세균들, 이게 아이한테 전달되는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면, HMO는 첫 번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원이 다 어디서? 바로 이것이 다 아이한테 전달되는 건데, 그 기원이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거죠. 엄마의 장에 있는 것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보면, 사실 장과 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세균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 속에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면역세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유 자체에. 근데 우리가 먹이는 분유는 멸균 분유죠. 죽여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저 이거 사가지고 먹일 때마다 계속 씻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녹일 때도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 넣어서 끓이지 않습니까? 절대 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순환되는 겁니다. 사실 엄마의 장내 세균이 HMO와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아이의 장과 엄마의 장, 그 다음에 모유 속에 있는 미생물하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아이의 장내 세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엄마가 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엄마가 아토피크 알레르기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많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그런 엄마들 보면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몸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개 중요해요. 술 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정말 최소한 몇 개월 장을 좀 재건하는 걸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모유를 누가 만드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세균들이 자기들이 이주하려고 자기들이 만드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모유를 만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엄마의 장내 세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논문이라서 제목이 티파니에서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티파니에 가도 모유 수유를 해라, 이런 뜻이죠. 그만큼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저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사실 모유가 너무나 심하게 오염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기 오염 물질들이 다 모유에 다 쌓이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물이 모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사실입니다. 모유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농도보다 아이에 있는 농도가 훨씬 높죠. 계속 전달이 되면서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전달의 과정들이 사실 수많은 세대를 통해서 보존된 거죠. 장내 생태계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체가 유전 정보가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생태계에 있는 세균들도 그 많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유전자라고 본다면 이것이 급격하게 변하면 그 환경과 유전자의 미스매치가 생겨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여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큰 이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성 여자들의 세균, 이 모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우리가 세균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에 대한 큰 고민은 이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밌는 실험인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먹을 수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많은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우리의 식습관이죠. 우리가 이제 서양식 전형적인 웨스턴 다이어트가 세균들 먹이가 없습니다. 우리 먹이만 잔뜩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장내 세균총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음식을 먹이면 그 세대는 장내 세균총이 안 좋아지는데 그 세대에서 음식을 바꾸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런데 그 세균이 전달이 되고 2대, 3대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음식을 바꿔도 안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결국은 유전된다라는 거죠. 한번 세균이 딱 정해지고 그 세균이 아이한테 가고 아이한테 가면 그 다음에는 음식을 바꿔도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대는 그 딱 2대에서 3대 정도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바꾸고 장 건강을 좋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를 바꾸면서 잃어버린 세균을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으면 좀 회복이 되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이 되게 되고요. 이게 태어나고 나서 젖을 떼면서 고형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런 음식에 따라서 그 음식은 항상 균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음식이 바뀌면 항상 균이 바뀌어요. 아이 시기에 우리가 전통 음식, 섬유질이 많고 발효 음식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세균이 달라지고, 전형적인 웨스턴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다이어트에 맞는 세균들이 변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애 후반에 많은 질병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어른이 되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고 음식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장 안에 사는 세균들도 훨씬 다양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된다는 건 장내 세균들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형상은 세균들의 다양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장은 거대한 발효 공장인데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발효 공장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얘들이 다 발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효 기능이 점점 잃어가는 게 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이게 노화의 가장 큰 특징을 한 10개 정도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런 미생물들의 다양성 감소도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의 건강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많은 만성질환의 중요한 결정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화. 이게 만성염증이 노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이 사이언트 킬러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이런 만성염증이 생기는데 장내 세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세균들의 시체, 부산물들이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기에 적당량이 들어오는 건 생리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과도하게 세균들의 그런 부산물이나 아니면 실제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의 한 예로 여기 보면 이제 노인성 황반변성이 실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실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장내 세균이 정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내 세균총에 이상이 있게 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우리 장 안에 있던 세균들의 사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독소라고 하는데 그런 세균들의 사체가 훨씬 더 몸 안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한 연구 실험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세균들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끊임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장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되고 있죠. 뭐 기생충 치료도 한때 했었었고요. 대변 이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이제 시장이 형성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들은 뭐 이런 임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결과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일형 당뇨병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임상 실험에서 밝혀졌죠, 인간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런 바이롬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제는 그 더 작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다 연구하는 이제 움직임도 지금 있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요거 더 시작 단계인데 이게 이콜라이입니다. 대장균인데 대장균의 바이러스가 다 감염된 겁니다.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느냐가 또 그 바이러스가 그 세균들을 컨트롤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면역을 나쁜 세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바이롬이라고 하는 연구들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의 연구들도 사실은 이제 좀 결과가 많이 쌓이면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균들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우리들은 균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말은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미 세균들이 살던 그 세상에 던져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만든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고 지키지 않고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얘기인데 저도 사실 장이 조금은 안 좋은 편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만성 부비동염이 걸려서 정말 몇 달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항생제를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다면 먹지 않았겠죠, 당연히. 제 장이 아마 그때 가장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 의사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냥 먹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균의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감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사실은 균과 올바른 공존을 해야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집에서 어떤 그런 패턴들 사실 우리가 집안에 첫 번째는 엄마의 뱃속에 어떤 균을 키울 것인가. 아빠의 균도 중요하겠죠. 인간의 행위 중에는 이유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키스를 왜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성적인 행동인지 균을 나누기 위한 행동인지. 그 다음에 집안에 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입으로 모든 것을 탐색하는 시기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변에 자기와 큰 문제가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균들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면역계가 생후 6개월까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죠.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걸 이제 점막 면역 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이 초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땅콩 이런 거 초기에 먹이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야지 알레르기가 안 생깁니다. 예전에는 생후 2년 동안은 절대 먹이지 마라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아과 학회에서 아예 바꿨습니다. 작년 2017년도인가 바뀐 이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들어가는 세균들은 우리와 공존을 위한 세균들이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많은 나쁜 세균들은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들이 될 수 있겠죠. 예, 원래 좀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이거보다 좀 훨씬 더 거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일단 대충 좀 간추려서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도 제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내용들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유산균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